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이 제 이 메시지를, 이 길을 받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와. 38강까지 왔어요. 나 진짜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내가 지금 껴안아주고 싶다니까. 빅허깅.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뭐 이미 완강은 뭐 다 한 친구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만 한 10개월 정도만 좀 눈 탁 질끈 감고 한번 해주시면 그 자신감으로 여러분들 꼭 원하는 그런 결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빨리 마무리 짓는 그 코스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부터 이 경제를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이승만 정부가 해야 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해야 될 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친일파의 청산, 그리고 농지개혁.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일단 친일파 청산, 반민특위 실패했고요. 하나는 농지개혁은 성공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거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지개혁. 쉽게 얘기하면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누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농지개혁은 일단 기본적으로 3정보 이상, 3정보 초과 토지, 네, 이 3정보 이상을 초과한 그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사실은 북한이 그 이전에 이미 토지 개혁을 했어요. 한 상황이었는데, 거기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유상매입, 네, 3정보를 초과하는 그 토지를 정부에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유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더라라는 건데, 이게 사들일 때 뭘 주냐면 현금을 준 게 아니었어요. 현금을 준 게 아니라 나중에 현금하고 바꿔줄 수 있는 지가 증권을 줘요. 증권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가증권 줘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지주들이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가로 성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자본가는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것들도 이해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가증권 줘가지고 토지 매입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눠줘야 되는데 유상 분배의 방식. 생산량의 그 땅값을요, 이 생산량의 150%. 이렇게 150%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100가마다 그러면 그 땅값은 150가마 그 땅값으로 되는 거죠. 그거를 3년 동안 나누어서 그거를 5년 동안 나누어서 갚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상매입과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이 농지개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 때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또 이승만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원조경제라는 거예요. 네, 원조경제. 자, 여기서 이제 더하기 이제 원조경제로 또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는 이제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경제가 유지가 되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아이고 참, 원조 받는 나라에서 또 원조 주는 나라가 지금 또 됐잖아요. 이것도 참 굉장한 그런 변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당시 여러분들 이 미국이요,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원조 받아요.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원조 받고 있더라. 자, 이 잉여 농산물은 주로 어떤 것들이 오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이 잉여 농산물은 어떤 것들이 왔냐면요, 네, 바로 면화, 네, 면화,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이 왔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면화, 밀가루, 설탕 공통점이 뭘까요? 색깔이 다 하얗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면화,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때 발달한 것을 우리는 삼백산업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원조 경자에서 300산업 발달의 어떤 그 배경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축이에요. 두 개의 축으로서 원조 경제와 그리고 농지 개혁이라고 하는 이 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제 이 원조 경제도 58년쯤 되면 이제 차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는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경제적 위기가 왔던 것이고 그게 이제 정책 위기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결국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정부, 장면 정부 건너뛰고요. 바로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뤄놨던 시대 바로 6, 70년대의 그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때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죠. 자, 요거를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눠서 요 앞에 있는 시기를 우리는 60년대를 좀 나눠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60년대가 이렇게 갈 것이고 뒤쪽이 70년대 이렇게 갈 겁니다. 요 경계선이 바로 70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60년대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60년대 이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이때 시행되었던 게 뭐냐면 주로 2차 경제개발 네, 5개년 계획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됐던 시점은 언제냐면 1962년부터 바로 71년 사이에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때는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이때는 돈이 없으니까 자, 바로 경공업 중심. 네, 바로 경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계획이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옷 만드는 거, 운동화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노동력이 이때는 싸니까 그 싼 노동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경공업 중심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이런 것들 만들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자본을 여러분들 그런 어떤 그 자본 같은 것들을 어디서 끌고 왔냐면 우리 배웠죠. 일단 한일 수교, 그죠? 네, 한일 수교라든지 또 베트남 파병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서독의 어떤 그 서독의 광부라든지 또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그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금을 차관으로 담보 잡혀가지고 돈을 끌고 왔던 그 모습이 바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네, 바로 경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년대를 거쳐 지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년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특히 이 분기점이 되고 있는 이 70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또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먼저 여러분들 이때 이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이 돼요. 경부 고속국도가 이때 개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경부 고속국도가 이때 개통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정말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좀 더 넓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너무 좁아. 8차선 안 돼. 한 16차선이 막 이랬어야 되는데 어쨌건 이때 이제 개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어떤 그 동맥의 어떤 역할로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이제 새마을 운동도 또 이제 전개됩니다. 70년부터 새마을 운동도 전개되고 있더라. 자, 뭔가 지금 잘 다 풀리는 듯하지만 역시 역사에는 명과 암이 같이 있어요. 이런 어떤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 저임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임금 조금 주고 일 엄청 많이 시키고 이런 과정 속이었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 노동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노동자의 인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하면서 외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 전태일 분신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는 그 자락 즈음에 나타났던 모습들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7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70년대로 넘어가면서는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좀 이제 바뀌겠죠. 이때는 이제 3, 4차. 네, 3, 4차 경제개발. 네,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인데요. 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된 시기는 언제냐면요. 바로 1972년부터 역시 81년 요 사이에 전개된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앞에 60년대가 경공업 중심이었다면 이제 바뀝니다. 뭐였냐면 바로 중화학 공업 중심. 네, 이때부터는요. 중화학 공업 중심. 70년대는 이렇게 중화학 공업 중심의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때 이 중화학 공업 중심의 그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어떤 게 있다면 바로 포항제철이 될 수 있겠죠. 포철. 지금은 이제 포스코라고도 합니다. 이 포철이 바로 중화공업 중심이었던 그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70년대 또 위기가 있었어요. 이 1, 2차 석유 파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1, 2차 석유 파동. 우리는 수출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석유값이 올라가 버리면 수출 단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치명적인데 이런 일들이 벌써 2번이나 있었는데 이것도 특히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중동으로 가서 그 건설 붐이 있었거든요. 그 건설 붐에 동참하면서 오히려 5.1달러를 벌어오는 그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2차는 조금 이제 극복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더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디어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을 써내는 것이죠. 바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합니다. 수출 100억 불의 달성. 와우. 엄청난 거죠. 네, 수출 100억 불의 달성.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수출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진짜, 야, 이런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시기에 이 수출 100억 불만 해도 정말 대단한 그런 기적을 써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70년대 또 경제 개발의 어떤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제 개발, 아까 그 전태일의 분신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끌고 있는 어떤 축이 있었어요. 그 축이 뭐였냐면 그 축이 바로 저임금, 저임금과 바로 저고가 정책. 이 저임금과 저고가 정책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농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 피폐해진 농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전개되었던 게 바로 이 새마을 운동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6, 70년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기적, 바로 한강의 기적을 써냈던 그런 시대인 것만큼은 틀림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박정희 정부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정부 바로 전두환 정부부터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전두환 정부는요, 잘 나갔어요. 왜? 경제로 잘 나갔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시기였냐면, 바로 삼저호황의 시대였습니다. 삼저호황의 시대였죠. 삼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네. 달러 값이 싸요. 그 다음에 저유가 기름값도 싸요. 그 다음에 저금리, 돈을 빌리는 것도 싸요. 이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가 좀 잘 굴러갔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때는 좀 건너뛰고요. 바로 이 김영삼 정부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영삼 정부 때는요. 김영삼 정부 때는 이런 어떤 전두환 정부 때의 어떤 그 호황기 그걸 이제 쭉 이어받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김영삼 정부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금융실명제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실시합니다. 금융실명제. 네, 말 그대로 실명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뭔가 어떤 뭐 계좌를 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이때 시행하고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어떤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OECD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우루과이 라운드, 이것도 협상을 타결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타결짓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건 뭐냐면 이제 개방이에요, 개방. 개방의 어떤 그 열쇠를 더 풀어넣는 어떤 그런 모습들.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고 개방을 확실히 하고.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예,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결국은 이 김영삼 정부 맨 막판에 왔던 정말 아이고 우리한테는 잊을 수도 없는 그런 사태죠. 바로 IMF 사태를 맞이합니다. 이 IMF 사태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외환 위기. 외환이 부족한, 네, 이 외환이 부족한 달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서 졸지에 우리가 IMF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집권한 정부가 바로 이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제일 큰 숙제가 뭐냐면 바로 이 IMF 사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뭐 노사정위원회라든지 또는 부실기업 정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개했던 운동이 있죠. 그 운동이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면서 결국은 IMF를 졸업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경제의 어떤 그 부침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튼튼한 토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버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간에 1953년 전쟁 끝나서 완전히 구석기로 들어갔던 이 시대를 수출 10억 불, 수출 100억 불 거쳐서 수출 1조 달러까지 가는 이런 시대로 왔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기적이다. 그 기적을 우리의 앞의 세대가 이루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승만 정부에서는요, 이 유상매입 유상분배에 의한 농지개혁과 원주경제, 그래서 300산업 발달했던 거 잊지 마시고요. 박정희 정부에 와서는요, 60년대는 이렇게 경공업 중심, 그리고 70년대는 중화공업 중심. 그래서 드디어 70년대 후반에 수출 100억 불 달성을 이뤄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는요, 3조 호황의 어떤 그 바탕 속에서 상당히 경제가 잘 돌아갔다 어떤 그런 시대에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와 IMF 사태 기억하시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금모으기 운동, 이런 전 국민들의 노력으로 바로 IMF를 졸업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제 파트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기적을 만들어낸 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 경제 발전을 만들어낸 우리 현대사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 지금 배우신 거예요. 대단한 역사였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과제도 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앞의 시대의 절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그 다음에 어떤 그 독재로부터의 해방, 이런 어떤 그 과제들을 수행해 나갔던 사람들, 그 시대의 과제가 있었듯이 우리 시대에도 과제가 있겠죠. 100년 뒤에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이었으며 그 과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 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자, 그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통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통일, 다음 시간 마지막 통일로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